안녕하세요. 바쁜 일정에도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1부는 홍성혁 레스몬 대표가 기술이 창의력을 갉아먹는다라는 제목으로 레스몬 교육관에 대한 강연을 합니다. 2부에서는 심령학 분당 레스몬 원장이 레스몬 수업 방법과 반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레스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성혁 레스몬 대표를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레스몬 대표, 수학 스토리텔러 홍성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나침반이 되길 기원하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1월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니 이 새벽에 누가 전화야? 그러면서 막 짜증내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랑 공부하던 고3 학생이더라고요. 이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욕 좀 해주세요. 아니 뭔 소리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제를 다 못 끝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안 터지셨군요. 리모컨이 불량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과제를 다 못 끝냈대요. 그런데 너무 졸린데 제 욕을 들으면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아 좋아, 내가 네 잠 깨워주겠다. 그래서 아주 신나게 욕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저에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새벽 4시에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랑 아침 9시 수업이었거든요. 그럼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데 새벽 4시에 잠을 깨우니 진짜 화가 났죠. 그래서 막 욕을 해주려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지금 학원으로 와라.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반 학생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7명이었는데 4명이 잠을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새벽 5시에 만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7명 중에 4명은 서울대 합격했고요. 이 케이크 아래에 있는 친구가 수학을 잘 못했습니다. 한 번은 모의고사에서 수학을 2등급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한참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펑펑 울면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수학 1등급 받게 하는 거 진짜 쉽다는 사실.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11권의 책을 매 학기마다 총 66권 풀리면 다 1등급 나옵니다. 이거 다 못 풀면 새벽 3시고 4시고 집에 안 보내면 돼요. 어지간하면 다 1등급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목표를 다 이루어줬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서 저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1등급 만들어줬으면 됐지. 근데 내가 뭔가 놓치는 거 아닐까?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것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랜 장고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화분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이 화분을 받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화분을 보낸 학생은 5학년 때 레스몬에 처음 온 학생이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까지 수학학원을 단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5학년에 들어갈 반이 없었습니다. 4학년에서도 진도가 가장 느린 반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탐구노트를 열심히 쓰더라고요. 나중에 들었는데 일주일에 3일 정도를 탐구노트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9개월 만에 4번 반을 바꿨어요. 현재 심화반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 KMO에서 금상을 받았고요. 영재고 진학을 했고 2021년에 서울대 수학과에 합격했어요. 이 친구들은 4년 전에 졸업한 친구들인데 외국에 간 친구를 제외하고 올해 전원 영재고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우리를 다시 찾아왔어요.
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인데요. 작년에 졸업하고 아래 사진은 올 여름에 동창회를 가진 사진입니다. 저 동창회 참석을 위해서 부산과 베트남에서 온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은 2014년에 졸업한 학생인데 졸업한 지 10년 만에 우리를 만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가운데 있는 두 학생은 서울대 수학과 그리고 서울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메스몽 졸업생인데요. 재원생들과 만나서 학습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간담회 장면입니다. 메스몽 졸업한 아이들은 좋은 상 받았다고, 좋은 학교 진학했다고, 유학 갔다가 방학이라고 저희를 찾아와요. 이 친구들은 66권의 책을 다 풀지 않아도 원하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찾아낸 그 차이가 뭘까? 혹시 IMO라고 들어보셨나요? IMO는 국가별로 6명의 대표를 선발해서 보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입니다. IMO는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다 보니까 국가별로 순위가 매겨지는데요. 눈여겨서 볼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1990년대부터 IMO 상을 싹쓸이했어요. 중간에 주춤할 때가 있긴 한데요. 거의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선진국 중 하나 아닐까요? 아니면 학습량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최고인데 우리나라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는 바로 중국이에요. 알겠다. 인구가 몇 명인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추론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인도가 보통 30위권이고요. 우리나라가 3위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이 나라, 거의 3위권 안에 드는 이 나라는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데 여기 비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IMO를 제패한 중국 학생들 사진이 아니라 미국 학생들 사진이에요. 6명 전원 다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IMO 1위는 중국이고요. 2위는 중국계 미국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가 3위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IMO에서도 극상위권은 중국과 우리나라 학생이에요. 그리고 주목해서 볼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성적은 평범해요. 보통 110개국 정도 참가하는데요. 32위에서 40위 정도 되는 중상위권의 평범한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바로 프랑스예요. 알겠다. 미식가의 나라, 예술가의 나라니까 수학을 잘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두 가지를 알았어요. IMO를 제패한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항상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이탈리아는 IMO에서 20위권이고요. 독일은 30위 정도 됩니다. 시선을 잠깐 돌려서 필즈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노벨상에는 수학 분야가 없잖아요. 수학계의 노벨상 같은 상이 바로 필즈상입니다. 필즈상은 받기가 정말 까다로운 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필즈상을 받은 수학자는 단 64명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64명의 국적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사실 조사해보지 않아도 우리 다 알잖아요. 어느 나라가 수학을 잘하는지 아니까. 필즈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무려 15명이 미국인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필즈상 수상자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겠군. 아니네. 프랑스? 예술가의 나라, 미식가의 나라라더니 그럼 그 다음이 중국인가? 아닙니다. 그 다음은 영국이고요. 그 다음은 러시아예요. 국기 색깔이 빨강, 파랑, 흰색이면 수학을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수학자가 3명이고요. 이란과 이탈리아 수학자가 각각 1명씩이고요. 그리고 1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진짜 이상하죠? 왜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없지? 물론 있긴 합니다. 야오싱퉁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우리나라에도 허준이라는 분이 필즈상을 받았죠. 그런데 그 두 분 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고 국적도 미국이에요. 아무튼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왜 IMO와 필즈상의 결과가 이렇게 상반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제가 그 장고 끝에 찾아낸 차이입니다. 졸업한 지 10년 만에 학원에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그 차이는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바로 관점과 가치관, 철학의 차이였어요.
이 차이를 찾아보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익숙한 화면이죠.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수학. 그랬더니 이런 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전국 1등의 공부 방법, 수학의 신이 되는 공부 방법, 잘못된 공부 방법, 수학 총정리, 인강. 이런 게 우리가 수학을 보는 관점이죠. 이번엔 제가 똑같은 검색을 했거든요. 언어만 바꿔봤습니다. Mathematics. 똑같은 검색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다. 50분 동안 공부하는 수학의 역사. 수학의 놀라운 아름다움. 수학은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학. 이게 수학과 매스매틱스를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예요. 이 차이는 어원을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육을 한자로 어떻게 쓰죠? 가르칠 교, 기를 육. 그렇죠. 설문의자에 따르면 가르칠 교는 연장자가 연소자를 지도 편달, 채찍질해서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기를 육자는 말 그대로 고기를 줘서 키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잘 가르치고 잘 받아들여서 성장한다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교육 그 자체예요. 에듀케이션의 어원은 라틴어 에두케레와 에두카레에서 왔어요. 여기서 에는 밖으로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케레는 이끌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은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교육과 굉장히 상반되죠. 교육은 잘 받아들인다는 뜻이고요. 에듀케이션은 꺼낸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문화적인 우월성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보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철학이 다르다 보니 방법도 극명하게 달라져요. 입시 제도를 비교하면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 제도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프랑스의 입시 시험은 바로 바칼로레아라고, 좀 생소하실 텐데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이에요. 이게 바칼로레아 자연과학에 나온 문제입니다. 현실이 수학 법칙을 따른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4시간 동안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수능은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바칼로레아는 기능과 태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지식을 쌓는 공부, 소위 말하는 암기왕이 미래의 핵심 역량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자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입시도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초등 영재원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 영재원은 2차 평가에서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발표하는 것으로 학생을 선발했고요. IB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시범 도입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이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교육이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세계의 흐름이 그렇단 얘기예요.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로만 남으면 스승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다. 청출어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받아들이는 교육만으로는 청출어람이 어렵습니다. 좋아, 그럼 그건 알겠는데 뭘 어쩌란 말이냐. 우리 교육에 빠져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꺼내려면 먼저 채워야 돼요. 채우는 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채우는 건 우리 교육이 원래 잘하는 거잖아요. 물론 독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우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독서의 중요성이나 뭐 독서 방법 이런 얘기 하면요, 오늘 저랑 밤 새우셔야 돼요. 그래서 채우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묻어두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는가? 간단하죠. 표현하면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내 생각 표현하는 거 정말 두려워해요. 우리 꼰대 문화가 또 한 몫을 하죠. 너 생각을 얘기해 볼래? 그리고 진짜 얘기하면 건방진 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질문도 잘 못해요. 질문에는 내 생각에 깊이가 담겨 있거든요. 그게 노출되는 게 두려운 겁니다. 물론 인생 사는데 그런 걸 다 노출할 필요는 없어요.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적당히 감추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변하는 세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등장한 챗GPT나 미드저니 같은 인공지능 출현은 정말 쇼킹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한다. 이 시대가 진짜 왔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인공지능은 절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술 분야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미래학자들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들의 주장이 참 다양하지만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냐?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꺼내고 표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간단하죠. 말하고 쓰면 됩니다. 말하기. 토론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글쓰기만큼 내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게 또 있을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얼버무릴 수 있는데 글쓰기는 얼버무릴 수가 없잖아요. 뭐 문장 구성이 불완전하건 단어 선정이 어색하건 글쓰기에는 내 생각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하면 내 생각을 꺼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아주 일관적이고 그리고 정교하게 다듬어줘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수학, 내가 이거 왜 공부하나 알면서 공부했나요? 그냥 교과서에 있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냥 그래서 공부했던 거잖아요. 이건 방정식에 대해서 쓴 탐구 노트입니다. 방정식이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죠?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방정식의 본질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해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치킨을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치킨의 감동이 1%도 느껴지지 않는 거죠. 방정식이란 우주의 작동 원리를 기술하는 거예요. 뉴턴의 고전력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전부 다 방정식으로 기술되어 있잖아요. 방정식을 푼다는 건 우주의 비밀을 푸는 겁니다. 이 학생은 대왕 판다의 개체수 변화를 방정식으로 알아내겠다. 그래서 멸종 위기에 있는 대왕 판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탐구 노트를 썼습니다. 글쓰기를 하면 내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도 알게 돼요. 이것은 마치 지도에서 내 위치를 알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현재 내 위치를 모르면 목적지에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면 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소위 말하는 시험 선수들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걸 구별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농담 있죠? 나 수학책은 일단은 집합만 새까맸어. 그게 메타인지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집합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집합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를 하면 아주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글쓰기는 말하기보다 더 높은 이해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아지고요. 당연히 문해력이 높아집니다. 문해력 향상은 독서보다 글쓰기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류독감 걸리면 닭, 오리 막 수만 마리씩 폐사시키잖아요. 왜 그러냐면 닭과 오리는 수천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 인간이 인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유전자 레인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바이러스에도 몰살당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집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죠. 획일화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 글쓰기를 하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게 연결됩니다. 이게 창의성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쓰기를 하면 진짜 탐구를 하게 돼요. 이건 확률에 대해서 쓴 탐구 노트인데요. 이 학생이 여기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놀라운 대단한 발견을 했다. 여기 삼각수가 숨어 있었다. 고백하건대 저는 이 탐구 노트 보기 전까지
독립시행의 확률에 삼각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청출어람,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가 되는 거죠. 글쓰기 효과에 대해서 제가 100가지도 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 들으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건 좀 특별한 아이들이 하는 것 같고 우리 애는 평범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노벨상 받고 필즈상 받으라고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평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알아서 찾아보고 알아서 몰입하고 알아서 탐구해요. 아이가 평범하니까 아이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순진하시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현실을 더 잘하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지난 23년 동안 7세부터 재수생까지 영재원, 특목고, 수능, 수리논술 수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현실을 더 잘하는 분이 계실까요? 현실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현실 얘기 하나만 해드릴까요? 대입에서 생기부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생기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세특이 중요합니다. 세탁특공대 아니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줄임말이에요. 담당 선생님이 학생의 능력과 특기에 대해서 직접 기술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세특 기록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업 중 항상 진중한 자세로 임하며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뚝심으로 해결하는 끈기가 있는 학생으로 전반적인 단원에서 고른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차 함수와 도형의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남달라 방정식에 관한 문제풀이를 함수와 그래프를 이용하여 학우들 앞에서 설명을 하여 학우들의 감탄을 자아냄. 이게 100% 불합격하는 세특 기록이에요. 이거 정말 써줄 말이 없어서 이렇게 써주신 겁니다. 그럼 합격하는 세특 기록 보여드릴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수학 교과에 대한 흥미가 많아 다양한 수학 관련 독서를 즐기는 학생으로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실생활 속 사회적 현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고 탐구를 통해 수학적 원리를 찾고자 노력함. 수학의 역사에서 수는 어떻게 확장되어 왔을까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풍부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역사 발생적 원리에 기반하여 수가 확장되어 온 과정을 다양한 자료를 준비,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등 정보의 정리 및 분석 능력이 우수함.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아이가 심화 문제 몇 번 풀었다, 선행 몇 년 뺐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내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23년 수업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수업 하나가 있어요. 뭐 재수생들 수능 수업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수업이 제일 쉬워요. 제가 몇 해 전에 대치매스몽에서 수학동화 단과반을 개설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인근 학원에 탑반 다닌다는 아이들이 전부 다 이 수업을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업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런 식이에요. 얘들아, 옛날에 페르시아에 한 상인이 살았어. 이 상인이 낙타?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이들이 손을 듭니다. 선생님 저 다 알아요. 17마리. 전 이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설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왜 낙타를 빌려왔는데 한 마리가 남았지? 혹시 낙타를 빌려왔는데 낙타가 남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낙타를 빌려오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설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토론하고 싶었는데 이 아이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문제 주세요. 문제 잘 풀게 만들고 싶으시죠? 경시대회도 잘 풀게 하고 선행도 쭉쭉 뽑고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문제풀이 공부만 시키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하실 수 있어요. 반짝반짝 초롱초롱 호기심에 가득 찬 그 눈빛이 재수생의 눈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머님들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원하는 게 문제 미친 듯이 풀려서 문제집 잘 푸는 거 진짜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거를 원하시는 거면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제가 그 수업 개설해 드릴게요. 아마 전국에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선행 빼는 거 저보다 잘하는 선생님 안 계실 거예요. 진짜 그걸 원하시는 거면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대신 그 역효과는 제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그 역효과가 뭐냐면요. 리스트나 체르니 같은 음악의 대가들은 창의력을 요구하는 순간이 되면 제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생각을, 창의력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기술이 생기면 생각하지 않아요. 기술에 의존하니까. 우리 아이가 기술에 의존하고 생각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걸 원하신다면, 진짜 그걸 원하신다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중국 학생들이 필드상을 왜 못 받았나? 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IMO를 휩쓸었던 학생들이 지금 뭐하고 살고 있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중국 학생들이 필드상을 받을 수 없었던 이유, 당연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학계에서 떠나 있었어요. 프랑스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IMO의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바칼로레아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수학계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에게 수학이란 괴로움이었을 거예요. 어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그랬을 거예요. 나 정말 수학이 괴로워. 근데 놀랍게도 그 괴로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가시키고 있어요. 한 아이가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메고 막 불이 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께 들었는데 주차장에 내려와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나 진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나 이거 빨리 탐구해야 되는데 까먹을지 모르니까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그리고 집에 가는 길 내내 쫑알쫑알 이 생각을 엄마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작가인 앙뚜앙 생떼쥐베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거든. 사람들이 목재를 가져오게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정심을 키워주어라. 내 아이에게 지혜를 심어줄 것인가, 지식을 심어줄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끝으로 저도 명언 하나 남기겠습니다. 문제집 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차라리 부루마블을 해라. 부루마블에는 대수와 기하, 확률론, 정수론이 모두 들어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스몽 대표 홍성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